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박현재입니다. 지금 소개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터넷 처음 만드는데 관여하고 초소 인터넷을 만드는 주역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홀오페임에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 이 비디오 관련된 이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볼브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이것 때문에 쳐다보다 보니까 제가 80년대에 논문을 쓴 게 그룹 인터랙션이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이 IP 멀티캐스팅이 있었어요. 논문 한 부분이기도 했고, 그 후에 제가 소비미디어에 이제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하겠다고 해서 띄어서 PC에다가 그 비디오 돌리는 거를 열심히 몇 년 동안 사업 구획을 했는데, 그거를 인터넷으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실 초소 인터넷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소 인터넷을 하면서 사실 IP 멀티캐스트망을 만들었고, 그 후에 인터넷 방송하겠다고 이제 제가 창업하고 나갔었고,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나비 스마트 미디어의 PD, PM 가계정통부의 역할을 해서 일단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초창기 얘기를 조금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히스토리를 인터넷 방송하니까 이제 한 분이 인터넷 방송하면 왜 오디오 빼 그러는데, 포커스를 좀 비디오 쪽으로 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오디오는 상대적으로 아까 어려운 얘기도 했지만 비교적 쉽게 전송이 됐던 거에 반해서 비디오는 굉장히 전송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죠. 아까 N본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95년도에 KBS에서 KBS가 아니라 인터넷으로 비디오를 방송한 90년도 KBS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루넷이 초소 인터넷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디오를 방송으로 전송하는 게 본격적으로 이 초소 인터넷 시대와 같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넷은 아까 말씀드린 IP 멀티캐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로 위해서 VOD 서비스를 그 다음에 했고, 판도라 TV 나오고 아프리카 TV 나오고 이러다가 유튜브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잠식당하는 형태로 2010년대까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우리나라 굉장히 이 포퓰레이션 대비 전 세계 대비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비디오에 굉장히 빨리 진입을 했는데, 플랫폼 시장에서는 선도하지 못해서 이제 도태된 일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방송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KBS 소셜에서 MBC에서 날때 뛰어들었는데, 독립 인터넷 방송이라서 이제 방송사가 아닌 데서 뛰어든 게 아마 97년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역사를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때 이거 분명하지 않은데 MT 스테이션 등 여러 내가 그 인터넷 방송을 뛰어들었고, 이 97년이면 아직 그 브로드밴드가 시작한 직전이었고, 이제 브로드밴드가 들어오면서 99년에 2000개, 200개, 2001년에 1000개 이상으로 급격하게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 방송은 기본적으로 이 초소 인터넷과 같이 더불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초소 인터넷을 만들 때의 처음 목표 자체가 초소 인터넷 통해서 비디오를 전송하겠다가 원래 주요 목표 중에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를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비디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2001년대 타이페이에 발표한 내용인데, 이 초소 인터넷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비디오 온 디맨드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브로드캐스팅까지 비디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실제로 초소 인터넷과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있었다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두루넷에서 처음 서비스를 할 때 브로드밴드 포털 서비스를 7월 달에 동시에 개막을 했는데, 그때의 핵심 서비스 로그 중에 하나가 저기 왼쪽에 있었던 YTN의 실시간 뉴스 동영상 조그맣게 그때 조그만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해서 영화 온디맨드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98년 7월 달에 서비스를 동시에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했던 98년 8월 달이니까 두루넷 서비스가 오픈한 다음 달인데, 그때 썼던 자료 외에도
이건 디지털 TV를 향상하는 게 우리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와 데이터를 합친 디지털 TV로 가는 게 이 목표였고, 이건 뭐 드루넷만의 목표였으니까 브로드밴드 하려고 하는 모든 통신사업자들의 뭐 꿈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를 가져왔는데 99년 10월달 자료는 8월달에 98년 6월달에 만들었던 자료, 그 다음에 만들었던 셋탑박스 얘기를 그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탑박스로 TV를 대체하겠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게 당시에 이 비전 중에 주요 하나로 있었는데, 아까 뭐 발표를 그 이전에 발표했지만 이게 아마 한참 지나서 2010년대, 2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큐스트림의 그 대표도 잠깐 했었는데, 하나로에서는 VOD 서비스를 했었죠. 셋탑박스 실제 이거를 가져다 놔주고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VOD를 서비스 받는데, 이때는 밴드위스가 충분치 않아서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고, 하드디스크에 넣었다가 받으면서 돌리면서 이렇게 해서 버퍼링 하는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2003년 얘기였는데, 하나 TV가 2006년도에 SK브론드 하나 TV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브로드밴드와 인터넷 방송 혹은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방송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동네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서비스하면서 바로 IP 멀티캐스트를 백본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IP 멀티캐스트 이네이블망을 설치를 했고, 이걸 이용해서 실제 TV 방송국하고 손을 잡아서 실황 중계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플래닝 하면서 IP 멀티캐스트를 사업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계속 세우는 작업을 하다가 저는 이따가 이제 이듬해에 그만뒀는데, 한 이 이후로 뭐 IP 멀티캐스팅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로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그 초소 인터넷과 이 인터넷 방송 굉장히 밀접한 서비스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인터넷으로 방송하는 건 아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왔지만, IP 멀티캐스팅을 하는 방식은 당시 아직 네트워크 세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죠. 그래서 사실 유니캐스트를 이용한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2000년, 2001년 이맘때부터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사내 방송 서비스였어요. 이 퍼블릭 방송에서도 일어났지만 사내 방송으로 기업에 있는 임직원한테 TV로 보내는 대신에 PC로 보내는 거에서 굉장히 이 비즈니스 모델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당시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사내 방송 서비스들이 했고, 이거에 전문 기업들이 여러 개 나와서 이 인터넷 사내 방송 서비스를 많이 한 게 또 인터넷 방송의 또 다른 한 측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시 있었던 회사들인데, 스트리밍 서버를 만든 회사도 있고, 코덱을 만든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고석주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전송 기술을 만든 회사들이고,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사내 방송 서비스를 일단 시작하면서 이 중에 일부가 이 IPTV나 스마트 TV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전돼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아까 리얼 플레이어가 제일 먼저 생겨서 리얼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쪽으로 90년대에서 시작하다가 아마 옛날 기억은 나시겠지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AS 포맷 나오면서 사실상 시장이 리얼 플레이어 시장에서 윈도우 시장으로 OS에 번들되면서 이게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불공정의 이런 이슈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왔고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그 코덱은 DDo넷 같은 데가 자체 코덱을 만들긴 했는데 사내 방송에서 쓸 정도였고, 일반 퍼플러하지는 않았고, 뭐 많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지만 주로 콘텐츠 특화로 해서 솔루션이나 코덱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플레이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려면 이제 좀 국내에서 이벤트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파노라 TV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파노라 TV가 뭐 최초의 동영상 UCC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칭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을 해도 2004년에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UCC 유저 크리에이터 콘텐츠로 해서
이 광고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서비스로 유튜브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2005년에 이제 유튜브가 그 미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2006년도에 나와서 1인 개인 방송 시대를 여는 걸로 또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나우콤에서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방송 인터넷으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이건 이제 P2P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나오고 뭐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사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사실 세계 서비스 모델도 세계에서 처음 만들고 해서 어쩌면 그 굉장히 선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거를 놓치게 된 아마 그 계기 중에 가장 근본적인 중 하나가 이 법률의 문제였다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최근에 기사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2004년도에 선거법 개정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하루 10만 명 이상 사용자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해야 될 것, 이런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판도라 TV나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실명제의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유튜브는 이걸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 게시판 자체를 국내에서는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우회해서 자기가 한국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세팅만 해놓으면 실제로 실명을 안 하고도 게시판에 글을 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유튜브에는 우회 통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판도라 TV나 아프리카 TV 이런 데 있던 사용자들이 유튜브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게 되면서 국내 플랫폼들이 굉장히 저조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2012년도에 위헌 판정이 나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이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을 성공시키지 못했죠. 2011년, 12년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 구글 TV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시기였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국내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좋은 기반을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차별의 문제는 뭐 이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반복이 됐는데, 이때 중요한 플랫폼의 성장에 저해가 됐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건 잘 안 알려졌는데, 이게 제가 이제 주인넷에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드루넷에 있다가 2001년도에 이제 나오면서 멀티캐스트 사업을 했어요. 아까 고석주 박사가 이 오버레이 멀티캐스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라우터를 손대지 않고 하는 방식, 소프트웨어 방식과 아니면 전용 장비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 오버레이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사업화했는데, 그러면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이 스포츠 방송을 인터넷으로 PC로 볼 수 있게 하자라고 가지고 이걸 제안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당시에 2000년도에 그 당시 그 사무관이 지금 오상진 실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국장이 과장이고 뭐죠? 당시에 이제 한국장이 있었죠. 한국장 이 양반이 그때 과장이면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조건을 걸었어요. 방송과 같은 퀄리티로 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뭐 돌파를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드루넷은 준비가 돼 있었고 또 오버레이 할 수 있었고 했는데, 아마 KT나 이런 데서도 반대를 소극적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정보통신부 이름으로 만드는 문서 드래프트 나중에 갖고 있는데, 그래서 SD급으로 해서 쏘자 뭐 이래가지고 막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건 그냥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오상진 지금 단장인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월드컵에 뛸 줄 알았었는데 무슨 수를 쓰든지 이걸 뚫고 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나중에 했었어요. 사실 했으면 우리나라 인터넷 방송에 아니면 이 인터넷 방송사에 아마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때 마지막을 단계를 넘지 못해서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면은 그 인프라가 생기니까 그에 맞는 서비스도 빨리 발전하고 그에 맞는 플랫폼도 사실 빨리 시작이 된 거는 현실로 드러났는데 그에 맞는 생태계가 맞추지 못한 거예요. 생태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제도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금 뭐 이런 옆에서 하는 서포트들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뒤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는 빨리 만들어졌지만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쓰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인프라 못지않게 중요한 건 결국 서비스 생태계인데 서비스 생태계가 몇 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쩌면 빠른 인프라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확 죽어버리지 않고 살아남아 있지만 굉장히 초창기에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다라고 보고 있고 이 규제나 기업을 위한 이 서포트 생태계 이거는 아직도 아마 숙제이지 않나. 지금 AI 시대로 바뀌어가는 타이밍에서도 이거는 좀 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지금 또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AI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앞으로의 그 과거의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아마 앞으로 좀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 있는 자료들 좀 참고를 좀 했고 옛날 그 오래간만에 97, 8년도의 자료들을 한번 뒤져보면서 그래도 생각은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그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